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뭔가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일 텐데, 저는 이제 기자로서 환경 분야를 맡게 되면서 일로서 체험하면서 이제 배웠던 터라,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대신에 이제 저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짜봤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환경 분야를 취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구나라고 느꼈던 거, 그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가 도대체 뭔가, 왜 다들 기후변화 하나,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환경 분야에서 느꼈다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기후변화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슈가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환경 플러스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합쳐서 읽으면 환경 정의죠. 사실 환경 정의라는 게 실제로 그 용어도 있고요. 한데 저는 사실 이 뭐 단어를 알았던 건 아닙니다. 환경 정의라는 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이 좋으면 그게 이제 편익이 되는 거죠. 근데 환경이 나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면 환경의 편익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계속 편익이 발생하는데 환경의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또 계속 피해만 발생하는 그런 되게 이제 부정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환경 부정의, 그런 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환경 정의인데, 제가 환경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환경부를 출입을 하면서 쭉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죠. 사실 뭐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4대강 이슈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다음 폐비닐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똑똑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 효과가. 뭐 화산지에 이렇게 먹물이 쫙 번지듯이 착 퍼져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낙숫물 이렇게 떨어지듯이 똑똑해서 한 지점만 계속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제가 느낀 그 환경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오른쪽과 같이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더라, 이런 거를 제가 느껴서 이쪽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2018년 초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 우리나라 봄에 2018년 봄에 폐비닐 대란이 있었죠. 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해서 폐비닐 대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제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여태까지 폐플라스틱을 상당 부분 수입했던 중국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폐플라스틱 수입 안 한다,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7 국가들,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그동안 그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어떻게 폐플라스틱을 수출을 했냐 보면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수출을 이제 중국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양이 이쪽 오른쪽 보시면 원래는 1258에서 지금 70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수입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 폭이 컸던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예요. 그 2018년 봄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서 또 2018년 겨울에 그해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그 쓰레기 수출하다가 걸려가지고 원래는 이거 이제 재활용할 거다라고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쓰레기였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한번 되게 막 이제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사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운이 좋게 뭔가 그쪽 현지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취재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같이 방문을 계획을 짰는데, 네, 저기 있는 게 바로 접니다. 그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로 치면 국토교통부랑 행안부를 이렇게 약간 섞어 놓은 그런 성격의 부처인데요. 제가 사실 말이 되게 빨라서 혹시 너무 말이 빠르면 중간에 좀 컴플레인을 해주세요. 제가 속도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의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쓰레기 수입 관련돼서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에 너무 쓰레기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현지 환경단체들이 난리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우리가 왜 중국도 안 받겠다는 쓰레기를 왜 우리나라가 받냐 하면서 막 반발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주무부처 장관인 저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장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플라스틱 폐기물이 말레이시아에서 300억 링깃 시장이 된다. 300억 링깃이라면 차 얼마인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달러화랑 이런 걸로 환산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휴대폰 수출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휴대전화로 수출하는 그 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사실 저 통계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장관의 말은 그랬습니다. 300억 링깃 시장이다. 이걸 왜 포기하냐. 우리 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데 중국이 빠진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으나 그 이제 브리핑을 듣고 이후에 이제 그 지역 현지 환경운동가들이랑 둘러본 그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이게 정말 플라스틱을 해서 제대로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인가. 사실 말레이시아는요, 분리수거 체계가 아예 없어요. 그 나라 자체도.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대요. 근데 그런 자기네 나라 쓰레기도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못해서 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냥 막 속각하고 이런 실정인데 하물며 외국의 쓰레기를 받으면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길거리에 아무래도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막 이제 쌓다 보면 이게 금방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그러면 이제 부피가 쭉 줄어드니까 이렇게 불을 막 내고 이런 식으로. 그 쓰레기째 찾다 보면 뭐 힘들여 찾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막 한국어로 된 포장재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그러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지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하이 인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돈이 많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 여기서 소각이라는 건 아까처럼 그런 막 노천 소각이 아니라 소각장이 제대로 딱 시설이 구비가 된 곳에서의 소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소각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점점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보면은 그 파란 선, 하늘색 선, 그게 바로 오픈 덤프거든요. 그 오픈 덤프가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쓰레기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된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아예 저소득 국가에서는 93%,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다 그냥 그렇게 노천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환경 피해는 다 그런 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뭐 그런 나라에서만 일어나냐?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불법 폐기물 발생 현황은 굉장히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보면은 서울을 비롯해서 광역시 단위 있는 곳에서는 사실 불법 폐기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시군 단위가 있는 곳에서는 불법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게 방치가 된 게 한 2년이 그렇게 산이 2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게 강남 한복판이었다면 그게 사실 발생하기가 아예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거기서는 의성에서는 2년이나 지나서 그게 문제가 됐지만 아마 강남이었으면은 뭐 2년이 아니라 한 이틀 만에 그게 분명히 어떻게든 해결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2년 동안에는 문제가 방치가 됐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게 지금 사진 이게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게 보시는 사진은 그 개별 입지 공장인데요. 개별 입지 공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공장 말고 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컨테이너 같은 거 조그맣게 세워놓고 이제 가동 중인 그런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입지 공장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방문했던 김해의 퇴음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 여기는 원래는 그냥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다 이렇게 산도 있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좀 언제부턴가 조금씩 공장이 들어서더니 2008년에 이미 좀 많이 이렇게 공장이 보이죠. 그리고 저쪽 산 쪽 한쪽을 또 잘라내서 뭔가를 또 세우고 있고. 그런데 최근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거의 온 마을이 다 공장으로 뒤덮여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빨간 테두리만 이제 주거 지역인데, 이곳조차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8년에 이럴 때부터 공장이 들어오고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다른 외지로 나왔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여기 평생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다시 뭔가 새 삶을 살 그런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미 뭐 집을 팔고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그 공장 주변에서 근무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만 남아서 저 마을에 억지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김해 태읍마을이라는 되게 작은 마을인데 그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이에 저기 공장들이 막 들어서면서 그 가장 그 기반이 약한 분들만 저기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환경 문제가 그냥 우리가 그냥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책 이렇게 그냥 병렬적으로 쭉 해결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더 세밀히 들여보면 그 계층에 따라서 문제를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문제가 해결 방법도 다 다르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먼저 넘어가면요. 이 그림, 이게 그 타임지의 표지인데, 이게 지난달에 타임지 아마 부록 같은 그런 거의 표지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질 펠토라는 캐나다인가 미국인가에서 이제 실제로 대기 과학자예요. 대기 과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도 함께 뭔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림도 함께 그리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인스타 마파라는 사이, 뭐 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뭔가 풍경화가 같죠? 풍경화 같은데, 저기 멀리 보이는, 뭔가 산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산봉우리도 봉고 솟아있고, 여기 다 선들이 그냥 그린 선이 아니에요. 다 뭔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로, 그 그래프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기 저 높은 저 산봉우리 같은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이게 보면 쭉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꺾였어요. 네, 뭔가 제가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 밑에 다 써 있어서 네, 이게 보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뭐 늘어왔다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시죠. 쭉 늘어왔다가 가끔 줄어들 때가 있었어요. 보면 대공황이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뭐 오일 쇼크,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때도 살짝 줄어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저렇게 갑자기 확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4월 정도에 이게 이제 어떤 논문, 이 자료는 IEA에서 에너지 부분만 한 거고, 사실 이 데이터, 원데이터는 그 4월에 나온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그 논문이 이제 4월에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배출이 줄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감소였고, 전 세계 공기가 깨끗해졌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3가지 질문, 아니면 3가지 의혹이 들었어요. 뭐냐면, 자, 이산화탄소 저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저감을 당한 걸까요? 네, 저는 이건 이산화탄소 저감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뭔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 이제 석탄화력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늘려서 저감을 하거나 해야지 우리가 저감을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경제활동을 꽁꽁 묶어둔 상태에서 억지로 그 경제를 굴리지 않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감을 당했다라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렇게 OECD에서 낸 최근 전망인데, 그나마 우리도 지금 한 0.8% 올해 아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상황이 좋다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일본은 뭐 마이너스 6%, 독일은 거의 마이너스 7%, 영국은 마이너스 11% 육박하는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가 저감을 당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어쨌든 배출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대기 농도가 줄어들까요? 네, 답은 아닙니다. 배출량과 대기 농도가는 조금 다르죠, 개념이. 제가 그 7월 중순 뭐 이때쯤에 아직 막 기상청 오보 논란 이런 거 있기 직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올여름 되게 덥댔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잖아요. 7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기사들 보면 좀 생각보단 선선하다 뭐 이런 기사의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역시 중국이 좀 중국에서 배출이 줄다 보니까 이제 온난화도 조금 해결이 되나 보다. 이런 식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배출량,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거는 배출량인 거고, 대기 농도라는 거는 욕조에 물이 얼마나 받아져 있느냐, 이게 이제 농도인 거잖아요. 그럼 배출량 우리가 수도꼭지 물을 조금 줄였다고 해서 이 수위가 차오르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배출량이 줄었다고 해서 농도가 주는 건 아니죠. 농도가 진짜 줄어들기 위해서는 요새 아마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넷제로, 그러니까 배출량이랑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그 이상이 돼야지만 대기 농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기 중에 배출량을 보면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7월 17일까지만 해도 계속 대기 농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어쨌든 배출량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논문이 4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논문이 참고한 자료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따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망을 하기를 4월 이후엔 다시 오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국제적으로 막 유럽 이런 데까지 번지면서 전 세계에서 다 그때 막 이제 그 통행 이동 제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점점 상황이 나아지면서 그런 제한 조치도 풀리고 하면서 이런 그 대중교통에서 하는 것도 4월 이후로 조금씩 오르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도 여름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 항공 수요도 조금씩 오르고요. 근데 딱 하나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주거 부분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4월 달에는 다들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나오는 게 좀 많았다가 다시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저감을 한 게 아니라 저감을 억지로 당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금방, 우리 관성이 무섭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다시 배출량은 원래대로 금방 회복이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표지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선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네. 기후변화, 제가 탄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기온 이제 얘기할 차례겠죠. 네, 이건 기온입니다. 네.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통 한 1880년대 그때부터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기온이 계속 그때부터 오르고 있죠. 근데 보시면 한 1960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기온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평균으로 잡는 저 시기에 비해서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무슨 기사 쓰느라고 네이버에서 왜 옛날 신문 보기 이런 거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때 딱 찾아보니까 거의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8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향신문 이런 데서 칼럼으로 지구 냉각화를 걱정하는 그런 칼럼이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저 딱 그래프만 보면 그럴 법하잖아요. 지금 요새 대중강연 많이 하시는 조천호 박사님 이런 분들도 이제 얘기하시기로 내가 이제 80년대 대기과 공부할 때만 해도 지구 온난화의 온자도 몰랐고 그때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근데 나도 90년대 들어서 이제 그걸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이를 쭉 놓고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린 게 맞는데 우리가 이게 온난화가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알아챈 걸 90년이라고 보면 이미 그 1990년 들어서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세를 막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온난화라는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구나 이렇게 너무 늦게 우리가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얼마나 빠른 증가세냐를 보면 이제 만년으로 쭉 이제 그래프를 넓혀봐요.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걸 한 10,000년 전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쭉 보면 기온은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파동이 길죠. 길다가 갑자기 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 지금 보면 여기 바로 직전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한 마이너스 0.4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년 기온, 이 기간 평년 기온보다 훨씬 더 추웠던 시기. 이게 언제냐면 한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라고 해요. 그때 지구적으로 소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막 뭐 고려시대 이런 데 기록을 보면 여름인데도 너무 추워서 백성들이 겨울 옷을 꺼내봤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는 갑자기 추웠다가 이제 한 18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고 탄소 배출이 하면서 저게 굉장히 찰나에 같은 만년으로 봤을 때 찰나 같은 시간에 저만큼이 오른 거예요. 아까 앞선 그래프 보시면 지금 여기서 갭이 여기서만 봐도 한 마이너스 0.5에서 1, 그러니까 1.5도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가장 낮았을 때보다. 여기서도 보면 1도 이상 이렇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화처럼 그려서 그냥 만화로 왜곡한 그냥 과장해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저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저걸 그 글로벌 템퍼러처 아노멀리라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저게 원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것도 똑같아요. 짧은 시간에 거의 로켓가 거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2014년부터 지금 5년 넘게 흐르는 사이에 더 올랐거든요, 기온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 로켓가 저기보다 한 0.8도 저손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기후변화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환경정의 측면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버리는 놈 따로 있고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 배출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크기를 지도를 다시 그린 거예요. 보면은 중국 굉장히 부풀어 있고 그 옆에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부풀어 있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는 거의 호리병처럼 쏙 들어갔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데이터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에 이어서 8위입니다. 순위를 쭉 그간 쭉 보면 1990년만 해도 16위였다가 2000년도부터 9위로 뛰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최근까지 계속 7위 아니면 8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비율로 치면 사실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긴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순위로 보면 우리가 무려 8위에 해당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 그럼 배출량을 줄인 국가는 어딘가? 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배출량을 줄인 나라는 유럽 빼고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래도 줄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아예 없죠, 형태가. 옆에 일본도 말라 비틀어진 저기 무말랭이 같이 돼 있고. 그리고 반대로 늘어난 나라 역시 중국 빵빵하고요. 우리나라 거의 터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탄소 배출량 증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번엔 5위로 더 순위가 올라섭니다. 여기 보면 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브라질, 뭔가 터키 막 이렇게 신흥 강국들이나 막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거기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배출은 그렇고
배출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또 예상할 수 있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뭐 폭우, 강풍, 가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폭우랑 강풍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보면 여기 이제 그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인도,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가뭄은 아까 앞선 지도에서는 거의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던 아프리카가 이만큼 압도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후변화랑 관련된 여러 질병들, 예를 들면 영양 문제라든가 설사, 말라리아, 홍수 이런 거 역시 피해가 아프리카 쪽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불균등한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보는 쪽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도라는 걸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도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감축과 적응인데요. 감축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감축이고요. 적응은 이제 이미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잘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적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밑에 QR코드를 이렇게 딱 넣어 놨는데요. 혹시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혹시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어떤 링크가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QR코드 찍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 채팅창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 찍으실 수 있나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QR 찍어서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그 중에서 이 지표별로 이게 찍고 들어가면 기사가 떠요. 어떤 기사, 이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도, 이걸로 이제 그린 지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약간 이렇게 내가 그 어떤 항목을 찍으면 그에 맞게 어디가 위험한지가 지도가 계속 바뀌어서 보여요. 근데 제가 8가지를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감축 부문에서요. GRDP당 배출량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GRDP라는 거는 지역 내 그 총생산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서 이만큼 생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GRDP당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값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생산 활동은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탄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외치는 시대에서는 저런 지역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저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보면 이제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위험한 곳인데 충남과 이 전남이죠.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전국에 있는 석탄발전소의 거의 3분의 1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붉게 나타난 거고, 전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뭐 산단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또 포스코 공장 있잖아요, 광양에. 여러분들 포스코라는 기업이 뭐 우리나라 국부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만,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10%를 포스코라는 단일 기업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네. 그런 이제 기업이 광양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붉게 나타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주요 배출 기업 감축 의무를 보면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아무튼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많은 곳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역시 그 당진이라든가 여수 뭐 이런데 광양 그리고 울산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쪽이 아무래도 좀 위험한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이제 우리나라 지도 밑에 보면 서울 지도만 제가 따로 떼놨는데 보면 서울은 깨끗하죠. 네.
서울은 왜냐면 그런 공장이나 이런 오염시설이 없잖아요. 오염시설 나타났고, 그리고 그 또 이제 오른쪽 하단의 서울 지도는 회색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아예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이 없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국 229개 지자체를 쭉 순위를 매겨봤더니 당진이 역시 제일 높았고요. 보령, 태안, 충남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광양, 영암, 거제, 그러니까 뭔가 조선소라든가 뭐 이런 곳, 사업장이 많은 곳이 그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 있었고요. 그 하위권,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안전한 곳,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 서초 이런 데 대표적인 부자 다치구죠. 그리고 여긴 다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딱 한 군데 경기가 껴여 있는데 또 여기도 성남이죠. 우리 그 분당이 있는 그 성남이 또 이렇게 또 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보면 이쪽은 그 감축 그 리스크가 높은 곳은 다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만들어낸 에너지라든가 재화들이 그 지역에서 쓰이기 위해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사실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수출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소비될 거를 생산하느라고 그쪽에서는 그게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하는데 동시에 감축 의무도 이제 지역을 계속 먹여 살리려면 감축을 해서 뭔가 전환을 해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런 지역의 대부분은 재정 자립도가 낮거든요. 그 산업 굉장히 의존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하위권에 있는 나라는 에너지와 재화는 굉장히 제일 많이 소비를 하면서 어떤 그 감축에 따른 위험 책임은 거기서는 가장 자유로운 이런 참 그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적응 부문에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도 이제 광역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아무래도 좀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1인당 의료기관 수는 이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여기도 이제 강남 상구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이쪽 노도강이라고 하는 그런 쪽이나 뭐 강서구나 이런 쪽이 지금 의료기관 수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염, 피해도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왼쪽 지도는 일체고 기온 분포고요. 왼쪽은 밤에 가장 낮은 기온 분포인데 여기 보면 하얀 점이 5개 찍혀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네, 뭐 아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쪽방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쪽방촌이 지금 한 5군데 있다고 해요. 거기에 쪽방촌 위치를 나타낸 건데 이곳을 보면 가장 그 쪽방촌은 낮에도 제일 더운 곳, 밤에도 제일 더운 곳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김영민 박사 연구팀이 이보다 몇 년 앞서서 실제 조사를 했었어요. 해봤더니 그 위에 파란색 이쪽은 이제 습도니까 좀 이제 제외 논외로 하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기온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 쪽방촌에서 쪽방촌 안에 실내 온도를 잰 게 실선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쪽방촌 바깥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 기온, 바깥의 기온을 잰 건데 보면은 바깥 온도는 이렇게 아침, 오전이랑 초록색, 오전이랑 오후랑 차이가 그래도 벌어지죠. 뭐 많게는 5도, 6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안에 실내는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찜통더위입니다. 31도. 우리가 열대야가 사실 되게 괴롭잖아요. 열대야가 되게 기준이 25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밤에도 31도, 30도를 넘어요. 어떨 땐 32도에 육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곳은 뭐 단열도 안 될 뿐더러 통풍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열이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계속 더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2018년에 엄청 무더위가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 이제 연령 쪽으로 보면 집중이 됐었고 혼인 상태로 보면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미혼해서 뭔가 1인 가구일 확률이 높은 그런 분들의 이제 사망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보면 무학, 그러니까 학력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하신 그런 저학년층에서 굉장히 사망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인데 집에서,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렇게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은 낮밤 가릴 것 없이 계속 덥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많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직업은
고용되지 않은 실업자분들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2018년 서울 최고 기온이 39.6도였거든요. 똑같이 39.6도에 해가 비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계층은 분명히 계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표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한 무더위가 찾아왔던 게 2018년 있었고 또 2016년도 굉장히 더웠어요. 16년에도 막 폭염이 언제 끝난다 기상청이 계속 예보했다가 그거 못 맞춰갖고 엄청 욕을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보면 확실히 기온이 높은 만큼 이제 온열 질환자, 뭐 일사병, 열사병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이때 보면 2016년도에 폭염일수가 22.4일이었어요. 폭염일이라는 거는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요. 22.4도. 그리고 2018년엔 31.4일에 달했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기후 시나리오 중에서 RCP 4.5라는 건데 RCP 4.5가 뭐냐면요. 그 IPCC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종합 보고서를 내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4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크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RCP 2.6부터 RCP 4.5, RCP 6.0, 그다음에 8.5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관리 대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RCP 4.5 정도면 그래도 꽤 상당 수준 우리가 정책적으로 효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2016년도에 경험했던 그 폭염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날들이 이제 굉장히 빈번해지죠. 그리고 2018년 같은 그런 정도의 폭염일수는 이제 금세기 후반이 되면 또 이렇게 심각해지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거는 전체 전국이 아니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6개 도시만 놓고서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 우리가 그런 이제 기후변화 저감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RCP 4.5 시나리오에서도요. 2041년부터면 연 평균 그 6개 도시에서 500명의 사망자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500명의 사망자가 사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2018년도에 사망자가 이제 집계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 그때 48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온열 질환자 수는 몇 명이었냐면 한 4,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 온열 질환자 중에 한 1%가 사망을 한다라고 보면 2041년에 6개 도시에서 500명이 매년 죽는다라고 하면 온열 질환자가 한 5만 명 발생한다라고 대충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여태까지 전국 누적 환자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온열 질환자가 매년 6개 도시에서만 5만 명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런 걸 보면 이게 2041년이면 아직 좀 먼 것 같은데 또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10살인데요. 얘는 이제 31살부터 이런 세상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참 되게 미안하고 좀 그렇죠. 근데 이제 RCP 8.5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온실가스를 전혀 관리하지 못했을 때의 시나리오인데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2041년부터는 연간 1,000명 그리고 금세기 후반 가면 막 2,000 몇백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되게 불행하게도 최근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그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양상이 RCP 8.5의 경로랑 꽤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뭔가 되게 드라마틱한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이 RCP 8.5 요 시나리오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RCP 8.5 요 시나리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가 아까 그 이산화탄소 농도 그 그래프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농도가 한 410 ppm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지구 기온이 안정화되려면
그 농도가 한 350 ppm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한 60 ppm 지금 오른 걸로 지금 이렇게 되게 이상한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금세기 말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950 ppm까지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 올라간 걸로도 이렇게 되게 힘든데 지금 거의 뭐 몇백 단위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이제 막 그린 뉴딜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린 뉴딜 대책에서는 이런 이제 환경 정의적인 관점이 반영이 됐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제 뜨거운 지구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뭐 그린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나오는 그린 스쿨 이런 건 사실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린 리모델링이 좀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린 리모델링이란 건 한마디로 이제 뭐 단열 이런 거 잘 해서 집에서 새나가는 에너지 없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공공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22만 호 나오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만 이게 얼마나 되는 수량이냐.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주택 유형을 보면요. 사실 그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쪽은 많아야 30% 정도고 대부분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죠. 50% 정도가. 그리고 그 이런 단독주택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법에 그 단열, 주택법이나 이런 데 단열에 대한 기준이 들어간 게 한 2008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진 집은 사실상 그런 일부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의 아까 저층주택의 한 30% 정도는 아예 단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열이 된 그 나머지 중에서도 한 75% 정도는 5cm 단열이라고 해서 굉장히 최소한도로 사실상 단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최소한의 단열만 돼 있고 그런 이제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소득층에. 그리고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7%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고시촌이라든가 쪽방촌 뭐 이런 곳, 뭐 비닐하우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2017년에 정부에 조사를 했더니 37만 가구 정도나 되더라.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아까 22만 호였나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예 주택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살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사실 이런 곳들도 누군가의 소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집을 뭐 복지를 위해서 리모델링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든 그 지자체가 됐든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그러면 이제 줄여 나간다 이거예요. 줄여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석탄화력 발전 안 하면 당연히 노동자들도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발전소에서도 유독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발전소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석탄이 들어오면 석탄을 쌓아놓는 야적장이 있잖아요. 그 야적장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발전이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뭐 이렇게 오염물질을 빼내거나 하는 그런 환경시설 업무. 그런 게 있는데 이 발전 업무는 정규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부발전 이런 곳에 그 발전소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들이 하는데 이 나머지 처음에 이제 야적장이라든가 환경시설 이런 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맡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석탄화력 대신에 LNG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LNG에서는 이 발전 업무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는데 이쪽 파트 처음이랑 끝에 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 그러니까 그 같은 발전소 노동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그 비정규직부터 이제 떨궈져 나가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뭔가 교육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테슬라 공장인데요.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제 그 기존 우리 기름차, 휘발유차, 가솔린차 기준으로 이제 부품이 이만큼 각각 필요하고 거기서 빗금친 게 전기차로 넘어오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진은 아예 전체가 필요 없겠죠, 이제. 엔진 쪽에서는 아예 모든 그 업이 다 없어지는 거고, 뭐 구동 전달, 전장품 이런 쪽에서도 부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휘발유차 부품의 한 40% 가까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에 소속된 분들은 그나마 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기본적으로 노조가 튼튼하잖아요. 노조가 튼튼하고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인력을 좀 배치할 여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비정규직도 그렇고 납품업체 같은 곳. 우리 회사가 엔진 관련된 부품을 납품했다. 근데 이제 엔진이 필요 없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업이 증발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환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라고 했을 때 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체감도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우리 지금 현재도 취약한 계층이 우리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으로 남을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 그린딜, 그린 뉴딜 하는 곳에서도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갑니다. 제 말씀은 대충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페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에 나오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는데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4, 5년 됐는데 요새 이제 그린 뉴딜 하면서 이 책이 다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이 책 맨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뭔가 시장주의가 가장 난폭하게 질주하는 이때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역사적 전기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역사가 문을 두드릴 때 대답을 했느냐고 물어보라. 우리 모두에게. 네. 저는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이 느낌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저의 그 어설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